그럼 우리는 파병 가능하냐? 요거 한번 알아보죠. 그죠? 조금 민감한 주제. 북한의 러시아의 파병인가? 파견인가? 인력 파견인가? 용병 파견인가? 그럼 우리는 파병 가능하냐? 요거 한번 알아보죠. 그죠?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에 파병 물음표 해놨습니다. 왜 물음표 해놨는가? 뒤에 나와요. 현재까지는 1,500명에서 3,000명 되는 것 같고, 뭐, 7,000명설도 있고, 8,000명설도 있고, 뭐, 연말까지 만 명이다, 12,000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은데, 사실 뭐, 우리는, 그 정보가 이제 많이 통제되어 있다 보니까, 북한은 더 극심한 통제 사회고, 러시아도 그렇죠. 근데 전쟁하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정보를 그렇게 뭐, 크게 명명백백하게 공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추측들이 계속 나오는 거겠죠. 그죠?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합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날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그죠? 푸틴은 그때 뭐라 했냐?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하고 탈나치화하기 위한 특별 군사작전의 실행에 들어간다 하면서 침공했죠. 그죠? 침공했는데 서방 세계나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공감을 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은 러시아의 침략적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미 2년 반이나 이렇게 계속되는데 언제 끝나냐, 저제 끝나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서방 세계의 뭐 이게 금전적인 지원이 끝났대, 뭐 전쟁이 끝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며칠 후에 그 미국 대선 트럼프하고 카밀라 해리스의 그 미국 대선이 끝나면 이제 뭐 윤곽이 보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와중에 갑자기 갑자기 북한이 파병을 합니다. 갑자기 북한이 파병을 해요. 왜? 이게 북한군 배치 현황인데 2020년도에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번에 파견됐다고 보도하는 이제 그거는 11군단 폭풍군단입니다.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폭풍군단이야 하는데 여기 이제 백지도를 보면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요게 휴전선인데 이제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휴전선 지키는 군단들은 최정예 사단이 최정예 군단이죠. 최정예 군단. 잘 안 보이시나? 그런데 요거 이게 중국하고 맞대고 있는 8군단, 12군단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 맞대고 있는 9군단은 좀 약체예요. 약체해야 하겠죠. 굳이 여기는 이제 전쟁이 날 필요 없으니까. 근데 11군단은 여기 중간에 있잖아요. 11군단은 중간에 있는 거고 이게 폭풍군단이라 하는 특수부대죠. 이제 이번에 파견된 부대가 여기 아니냐?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래픽 보시면 이제 보세요. 1, 2, 3. 여기도 보이네. 1, 2, 3, 4, 5, 6이 없죠, 그죠? 6군단이 없습니다. 6군단이 없어요. 7, 8, 9, 10, 11, 12 그리고 평양방어군단이 있지만 6군단은 없습니다. 북한에는 6군단은 없죠. 우리나라는 4사단이 없잖아요. 죽을 사자 그래서. 근데 북한에는 6군단이 있어요. 소문에는 6군단이 예전에 김일성 체제 전복하는 쿠데타 모의하다가 사전 발각돼서 6군단이 아예 편제해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하여튼 북한 파병 관련해서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근데 요 11군단 있잖아요. 11군단은 이제 뭐 폭풍군단이라 하지만 특수부대잖아요.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특수부대가 뭐 하는 거예요? 일반 보병사단처럼 전선을 유지하거나 전선 공격 방어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후방에 침투해서 요인을 납치하거나 암살하거나 후방을 끌어나거나 후방의 중요 시설 타격, 뭐 사보타지를 하잖아요. 후방 중요 시설 타격 이런 거 하는 부대예요. 그래서 계속 뉴스 보도를 관심 있게 보시면 이제 과연 저 부대가 맞나 한번 지켜보겠죠, 그죠? 근데 11구단 맞는데 이게 정말 일반 보병사단처럼 이제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거는 뭐 장갑차에서 내려서 오영부영 하는 뭐 뉴스라든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일반 보병사단처럼 전방에 세웠다? 이거 진짜 인력 낭비죠, 그죠? 11군단을 파견했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인력 낭비죠, 그죠? 그러면 파병이 뭐냐? 파병은 자국의 군대를 군사적 혹은 정치적 협력을 위해서 외국에 파견하는 행위죠. 그죠? 근데 군사적, 정치적 협력 등을 위하여 뉴스에 보면 북한이 뭐 러시아로부터 뭔가 받을 것이다, 뭐 어떤 기술 받을 것이다 보도 많이 나오는데 현재 딱 부러지게 나오는 건 없죠. 그죠? 기술 받는다 해도 뭐 한참 후에나 뭐 이런 게 기술 진보됐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는 건데 뭐 전투기가 날아다니면 되겠는데 뭐 전투기 지금 북한에 뭐 유류도 없다는데 어떻게 날아다니겠어요? 그래서 북한이나 넣고 역수적 이제 나중에 해야 되고 북한이나 러시아가 또 이것저것 받았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은 좀 알기 어렵죠. 근데 북한이 이제 보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선전포고 했다는 말씀 못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냥 병력만 보내서 병력만. 보면 현재 보도를 보면 북한군이 북한국 군복을 입거나 북한군 편제로 간 것이 아니고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군복 입고 러시아군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죠. 파병입니까? 이게 용병이. 그러니까 북한 군복 입고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오는 보도나 이런 거 보면 전부 러시아군에 편입돼 있잖아요. 그죠? 러시아 북한 인공기 달고 간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근데 사실 이제 베트남전 같은 거 한번 보면 미국도 이제 원래 군사고문단만 파기했는데 초반에는 근데 1964년도 8월 2일 날 통칭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제 그해 8월 5일부터 이제 폭격하면서 이제 개입하는데 그때도 미국은 베트남이 선전포고한 적은 없죠, 그죠? 네. 근데 그때도 미국은 베트남 이제 영상이나 이렇게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군 군복 입고 편제 유지하면서 미국 국기내 걸고 미군 참전행.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죠? 선전포고는 없었지만. 근데 지금 북한은 북한 군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러시아 군에 편입돼 있는 거예요, 러시아 군에. 내가 볼 때는 이게 파병이 아니고 용병 같은데 그냥 인력 파견 아닙니까 이거? 근데 뉴스에는 계속 파병이라 하니까 저도 파병으로 가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파병해야 되나?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북한하고 싸워야 되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 이 영상에서는. 그럼 우리는 파병할 수 있는 나라인가? 이제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나 이런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은 우리 파병 많이 했어요. 그죠? 석혜균 선장님 구해온 청해부대라든가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파병 많이 했다. 월남전 파병도 했고 그래서 알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냐? 보죠. 이 헌법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5조에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침략적 전쟁이라는 게 정말 애매해요. 이게 유엔 헌장에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개 했던 이 얘기는 나오는데 이거를 정의하는 규정은 없어. 정의하는 규정이 없어. 근데 이게 조금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영토 확장 등이나 국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위권 행사가 아닌 누가 먼저 때리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때리는 거 그죠? 그런 이제 국가 영토 확장 등을 위해서 공격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우리가 자위권 행사라고 하는 외국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내가 때린다 이런 자위권 행사 랑은 조금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적으로 먼저 침공할 수가 없어요. 헌법 위반이죠. 그죠? 헌법 바꾸지 않는 이상은 침공할 수는 없습니다. 네. 헌법상 먼저 침공한 국가한테 파병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봅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파병할 때도 요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그죠? 정치권에서 이게 왈가왈부 하는 게 요거 때문에 왈가왈부 하는 겁니다. 국회는 선전포고, 외국 군대 파견, 그리고 외국군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미군 들어오려면 동의권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외국군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야 파병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일단 그러면 뭐예요? 우리 헌법상으로는 파견이라든가 외국의 파견이라든가 파병, 선전포고 같은 게 상하 전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죠? 헌법상으로도. 그죠? 그래서 헌법 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정한 바에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 통수권자라 그러죠. 대통령을. 그래서 국군 조직 법률 하고 국군을 통수한다. 이렇게 돼서 국군을 통솔하고 가장 우두머리로서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은 일단 대통령이 가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통수는 통솔하고 국군 거느릴 수 있는 권리인데. 그래서 파병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결단한 이후에 국회가 파병안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죠. 그죠? 지금 우리 동의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죠? 네. 우리나라도 근데 파병 많이 했다. 우리나라도 파병 많이 했다. 제일 잘 알고 계신 게 주월 한국사령부. 그죠? 이제 월남전에 우리가, 베트남 전쟁이죠. 공식 명칭은.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이제 했었고, 우리가 석혜균 선장님 구해온 청해부대, 그죠? 소말리아 해역에 소송전단 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전투를 위한 파병력 2개밖에 없었고, 나머지야 국제평화지원단, 해군 수송지원단, 항공수송지원단, 의료지원단, 공병단, 아프간 전쟁에는 항공 수송하거나, 수송하거나, 의료지원하거나, 이렇게, 건설공병, 이렇게 전투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 나머지는 다 전투가 아니고, 우리가 딱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딱 전투를 위해서 이제 파병했는 거는 월남전하고 이제 소말리아 해역 석혜균 선장님 구해온 청해부대 요 2개 같다. 요 2개 정도다. 2개 정도. 네. 근데 이제 헌법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파병을 할 수 있는 국가긴 한데 이제 요건 이제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마치고 이거 그냥 여담으로서 제 개인적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파병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전 경험입니다. 실전 경험. 장점에서. 이 군대에 있어서 실전 경험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실제로 싸워본 군대하고 아닌 군대하고 전투력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처음 개발된 무기 평가할 때 실전 있냐 없냐 이 무기 평가하는데 큰 메리트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실전 무기, 평가할 무기가 넘쳐나요. K1, K2 전차, K9 자주포, 여러 가지 미사일, 방공, 현무, 막 있는데, 실제 데이터 전투 축적해야지 무기 개발에서 큰 도움 되죠, 그죠? 국제사회에서 역할, 대한민국 많이 컸죠, 그죠? 대한민국은 뭐 2023년 기준이긴 하지만 군사력에 있어서 세계 6위입니다. 재력식 전력만. G7 국가 중에서는 미국, 영국 빼고 바로 우리입니다. 핵 보유국 제외시는 우리가 1위예요. GDP는 13위고요. GDP 대비 R&D 비중은 2위. 블룸버그 혁신지구 지수 뭐 1위. 글로벌 국력지수 종합 6위. G7에 버금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국제적 위상에 막 걸맞는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니? 역할을 기대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신에서도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파병하게 된다 그러면 한국은 자유진영에 속해 있긴 하니까 자유진영 뭐 안보 국제 협력 관계가 뭐 강화되거나 뭐 말빨이 세지거나 위상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장점이 더 많잖아 지금. 인명송사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저출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여기 연동돼서 국군 병력 문제, 자원 문제 너무 심각해요. 근데 이런데 그 해외 파병까지 해서 국군 병력 축낸다? 파병하면 또 그 파병한 사람이 100%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 거기서 전사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뭐 27만 명 죽고 하루에 뭐 175명인가 뭐 전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죽잖아요. 가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명분이라도 확실하게 있으면 되는데 명분도 그렇게 확실하지 않아요. 또 그죠? 남의 전쟁이 왜 굳이 우리나라 싸우는 것도 아닌데 러브 전쟁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7,500, 8,000km 떨어져 있어요. 이 떨어진 나라, 다른 나라 이렇게 싸우는데 굳이 파병을? 뭐, 북한이 용병 파견했으니까, 뭐, 파병이든, 뭐, 저는 용병이라고 보는데, 뭐, 우리가 해야 된다는 논리, 뭐, 이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우크라이나 편에 파병한 국가가 없어요. 기사 한번 뒤져보세요. 파병 국가가 없어요. 참전한 국가도 없고요. 러브 전쟁에 파병 국가 없어요. 2년 동안에. 북한이 러시아 편에 파병한 게 처음이에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유럽 국가들도 뭐 나토 국가들도 명분 없어서 참전 안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왜? 자칫 북한하고 긴장 상승 되죠. 그만큼 병력을 빼면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또 남이 또 쳐들어오면 싸워야죠.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법이에요. 싸움을 회피한 나라 중에 살아남은 나라는 없죠, 그죠? 싸움을 하기 싫어서 용병 고용하다가 뭐 돈 쓰다가 다 망하죠, 그죠? 로마에 멸망한 카르타고라든가 요나라 금나라 몽고하고 싸움 회피한 송나라하고 이러면서 등등 보면 국민들이 전쟁을 회피한 나라는 모두 멸망해요. 근데 이건 침략당했을 때 이게 침략당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 북한하고 휴전 상태인데 어느 부대를 파병하기도 애매하고 방을 하 있는 빈틈 보이면 뭐 어쩌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려고. 그리고 전쟁 끝나고 러시아 관계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하고 러시아 교역 규모는 2021년 기준 298억입니다. 러시아가 대한국에 수출한 수출액은 169억 달러. 대한국 수입액, 우리가 수출한 거죠. 129억 달러입니다. 근데 북한하고 러시아 교역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4,274만 달러입니다.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죠? 2021년도는 4만 달러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만약 러우 전쟁 끝나면 러시아가 누구랑 더 교역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러시아 우 전쟁 이전에 러시아가 아주 잘 나가는 거 많았습니다. 진짜 야쿠르트, 도시락, 가서 진짜 승승장구 했잖아요. 그런데 전쟁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파병해가지고 러시아랑 척지면 러시아 교역량만큼 우크라이나하고 교역하고 러시아에서만큼 큰 이득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보죠. 네. 이 장점은 실전 경험 참 좋아요. 실전 경험 참 좋다. 근데 이거는 군사 뭐 학자들이나 무기 하시는 분들 뭐 그리고 장군들이나 뭐 할 수 있는 소리고 뭐요 단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파병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점이 많다. 득보단 실이 많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병은 법률상 가능합니다. 근데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굳이 보내서 우리나라 KCTC 있잖아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많이 참여해봤지만 KCTC로 실전 경험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총소리 뭐 그렇게 나긴 총소리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걸로 만족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